네, 안녕하세요. 제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초용법정지에 관한 겁니다. 기억 1번부터 오답률이 70%네요. 아마 기억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하셔야죠. 이건 하셔야죠. 이건 윤창호법이 여러분 알다시피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헌 판결 받았어요. 참 할 말은 많은데 이게 개정 전부터 말이 많았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음주운전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음주운전을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요. 뭐 어릴 때 아주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음주운전 근처에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음주운전 해본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단지 음주운전 2회만으로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초에 법 제정부터 위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위헌 판결을 받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위헌 판결 나왔습니다. 왜?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적정성 원칙,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내버리면 이 막대한 비용 누가 책임질 거야? 음주운전 했다는 이 새끼들이 도리어 재심 받았고 무죄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히트 칠 수는 있겠죠. 음주운전, 우리 음주운전 강력하게 처벌한다. 근데 강력하게 처벌한 겁니까? 2년도 안 돼서 위헌 판결 받았는데. 이에 의한 사법적 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재심 받아야 되고 위헌 판결 받았어요. 소급해서 무죄가 된다고요. 음주운전을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무죄로 해줘야 된다고요. 답답합니다. 결론부터 기억합시다. 일단 오늘 대체법이 나오긴 하겠지만 위헌이 됐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던 윤창호법은 이제 위헌이 됐어요, 여러분들. 참. 그래요.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면 안 되는데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을 찾아보기도 힘든 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위헌이 나올지 뻔히 아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만들 때부터 위헌 소지했다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참 이거 국민들 혈세로 이 사람들 손해배상해주고 손실보상해주고 무죄 판결이고 재심하고 이게 무슨 지랄이에요. 저는 이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야말로 정말 알잖아. 자기도 법사위 출신이고 율사 출신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률, 오답률이 큰 거는 상관없고 1번이 일단 위헌 판결 나왔고 이건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그리고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가중처벌되는 거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상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 개정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전의 프로파간다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이거에 의해서 득세하고 유행할 것끔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위헌이 날지 뻔히 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도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 결론은 알아두시고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또 합헌도 됐었고 그렇죠? 근데 결국 위헌이 나왔네요.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무면허 의료행위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뭐냐면 선교 활동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포환 처분이요, 여러분들. 포환 처분은 소급히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왜 형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붙이게 이렇게 쓴 것은 소급히 금지 원칙에 반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 디귿번 연습 운전 면허는 그렇죠,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허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 공무원 노동운동 공무원 이외의 일을 집단적 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집단 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그 주행 법정주의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니 공무원이 집단 노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로상권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행법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을 모함한 것뿐이야. 여러분들 명문한 것뿐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권 판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나머지 판례도 특별히 뺄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2번 보겠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간에 의해서 이제 이 여자가 비닐하우스에 버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방치된 거 가지고 별도로 부작위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의한 범죄입니다. 그 자기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만히 방치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위험성이 연결되는 거지 새로운 부작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정 기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성립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작위범이 되겠네요.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가 되면 기수가 되겠죠. 그다음 잔전사기죠, 잔전사기. 그렇죠. 교부 받는 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뭐가 성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잔전사기 그러니까 받은 직후에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여관에 대해서 여관에 그렇죠. 임대차 계약 시 여관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지 알았다. 그러면 팔 수 없는 물건을 판 거지. 그럼 사기꾼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오답률이 현재 적네요. 그렇죠. 예. 3번 사실의 착오죠. 사실의 착오도 이거는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사실 착오. 함정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건 뭐 실제는 안 그러겠죠.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B가 맞았어요. 구체적 사실 방법의 착오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기죄 인정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 2번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유리창 깨뜨렸나요? 추상적 사실에 방법의 착오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이건 법정적 부합설이건 그렇죠. 고의 준용을 부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 미수 과실 손괴. 그렇죠. 근데 과실 손괴 불가버리니까 상해 미수만 성립하겠죠. 그 다음 갑은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알고 보니까 딴 놈이 했으니까 구체 사실에 객체의 착오죠. 그렇죠. 어느 학설에 있던 사견죄를 인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쏘았으나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살인 미수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법정적 부합수니까 우리 판례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보통 살인 기수가 되겠죠. 보통 살인 기수가 되겠죠. 답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오답률이 꽤 컸네요. 신뢰 원칙이. 뭐가 문제가 됐을까 한번 봅시다. 기억번. 우선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우선 통행권이 인정된 트럭이 먼저 진입했어. 그럼 누가 우선권이야? 트럭이 우선권이지. 그렇죠. 그래서 트럭은 다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끼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근데 니은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자동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올 것이로 믿고 경제적으로 올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그대로 운행했단 말이야. 이거는 제동거리 밖이에요, 여러분들. 미리 발견했잖아. 저 멀리서 자동차가 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야, 너 덤벼 이 새끼야. 나도 한번 가자. 치킨 게임 하면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 아니, 멀리 있으면 피해가야지. 왜 그걸 들이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과실 인정했어요. 제동거리 밖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니은은 세워라고 칩시다. 그렇죠?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의사는 상이고 간호사는 하잖아. 그러면 의사가 간호사를 감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가 일임함으로써 간호사가 과오를 했다면 의사는 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 간호사한테 일임하면 안 되지. 그럼 의사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사하관계에 있어서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를 오토바이가 끼어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오토바이가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끼어든 오토바이 다 멈춰주면 뒤차고 들이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리을은 X고. 그다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나타날 걸 예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유추해서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 미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 그렇죠? 기억 옳은가 하니까 기억 빼고 그러면 답이 확 나오지 않니? 그렇죠? 디귿 빼고 그렇죠?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미음은 당연히 맞는 문장이니까 그렇죠? 운전의 주의무가 없죠. 그렇죠? 맞는 문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당연히 니을 리을로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니을 리을로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죠? 제 생각만이에요. 그 다음, 그쵸. 거의 비슷하게 틀렸네요. 그쵸. 우연방이요. 오상방입니다.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 냈어요, 여러분들. 우연방이를 어렵게 내고 싶었는데, 그래요. 하나도 못 맞출까봐. 우연방입니다. 그쵸. 우연방에는 구성요건 위법성이, 그쵸.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주관적 고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 정당화 사항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게 우연방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만 가치 입장에서는 뭐만 보는 거야? 이 결과만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상해는 했는데 정당방이네? 그럼 뭐야? 결과만 가치 입장에서는 무죄죠. 그렇죠. 행위만 가치 입장에서는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나쁜 몸은 전혀 없죠. 정당방위 의사는 없죠. 상해 고의만 있는 거네. 행위만 가치 입장에서는 뭐야? 기수죠. 유죄죠. 그래서 둘 다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반 가치는 있지만 행위반 가치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 불능미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설에서는 그쵸 뭐가 필요하겠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지. 그치? 예. 주관적 정당화에서 필요설 여기에서는 이게 필요하잖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쵸? 왜? 마음만 보니까. 그치? 위법성 실질을 결과반 가치만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반 가치만 보니까 뭐가 되겠어? 무죄가 되겠네. 그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지. 그쵸? 위법성 성질을 결과반 가치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쵸? 이 사람은 뭐가 돼? 무죄가 되지. 무죄가 되지. 그렇죠. 결과반 파악 같은 연애에 대해서는 교의범에 있어서 기수와 미수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죄가 되는데 기수 미수가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행위반 가치에 대한 비난이지. 행위반 가치는 기수가 되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미수로 처벌해야지 기수로 처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론적 인적 불법론은 그쵸 행위반 가치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행위반 가치 이론론은 주관적 정당화가 있어야겠죠. 마음만 보니까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뭐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겠어요. 기능적 책임론이죠. 그쵸 답책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건 예방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으로 대체하면서 책임주의가 가진 제한적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규범적 책임론은 비난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거죠. 심리적 사실관계를 두면 안 되고 비난 가능성을 가지고 봐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 책임론은 그죠? 이제 인과적 행위론이죠. 왜 나쁜 놈이야? 알았으니까 나쁜 놈이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나쁜 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인식 없는 가시면 몰랐잖아. 그렇죠?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죠? 알았으니까 나쁜 놈인데 책임 능력과 그렇죠? 아니면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나쁜 놈이라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겠죠. 도의적 책임론은요, 여러분들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파악하지만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능력으로 파악하죠.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런 이론에 관한 구석지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들. 내봤습니다. 7번 실행의 착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인 공사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어요. 단순한 유치권의 주장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주장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렇죠? 뭐 답이 정답률이 높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이 오답률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AB 음모는 그렇죠,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해설지에 잘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AB 음모를 처벌하는 법이 이제 신설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강간과 이에 유사한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이런 것들이 다 AB 음모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빠지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위계위력에 대한 가늠죄 이런 것들이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B 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 거, 강제추행죄 없어요. 기억번 X. 그다음 약추인죄,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좀 적어볼까요? 예비인모 처벌하는 거. 예비인모 처벌하는 거. 개인적 법익들이 있어요. 개인적 법익들이.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 그렇죠? 약취유인죄, 그렇죠? 그다음에 강도죄, 강간죄. 그래서 성범죄.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처벌하는데, 그렇죠? 영아살인죄, 자살관여죄, 촉탁승낙의 살인죄. 여러분들 그 해설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약취유인죄 모집, 운송, 전달 빠져요. 강도는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범죄는 빠지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강제추행죄, 그 다음에 미성년자 위계 위력에 대한 간음죄 등 빠져요.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머지 유가증권 통화죄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게 통화유사물제조죄죠.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강간하고 똑같으니까 이비 뭐 처벌하겠지.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빠집니다. 유가증권죄 유일하게 빠져요. 그렇죠? 수도불통죄 들어가죠. 우유통일과 원조 기간 두 문자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폭파물 사용죄 들어갑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안 들어가요. 기차교통방해죄는 들어가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예비인모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문에 관한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조문이 형소법에서 나왔는데 형법에 대해서 조문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1순위가 예비인모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갑시다. 이제 9번입니다. 9번.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9번은 저는 나름 쉽게 낸다고 냈어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는 1순위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있을 거야. 옛날처럼 여러 군데서 이제 하나하나씩 뭉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모아 나와요. 그렇죠? 국가적 법익 한 문제, 그렇죠? 동시범 특례, 그다음 필요적 공범, 그다음에 공범의 형식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섞어치기 문제, 부대찌개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1번은 많이 했잖아. 그렇죠? 타인을 가지고 무고하는 거, 그렇죠? 승낙무고, 교사무고는 그렇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그렇죠? 갑이 을에게, 그렇죠? 나를 무고해줘라고 했어요. 을이, 그렇죠? 갑을 무고했단 말이야. 갑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을이 고소장을 썼어. 그럼 어찌됐든 이건 을이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기 무고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주가 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승낙무고로서 무고죄 교사범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갑을이 같이 했어. 그래서 키워드는 뭐였어? 공모였지, 공모. 이건 자기 무고가 된다고. 이건 자기 무고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 공동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다음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동시범인데 이것도 좀 그려봅시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동시범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디야? 동시범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독립한 범죄행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야 돼? 공모가 없어야 돼. 공모가 없는 두 개의 범죄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결과를 알 수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결과가 발생해야 돼?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동시범 특례지. 따라서 누구의 상호의사 연락하에 상호의사 연락하에잖아. 그쵸? 그러면 공모가 있잖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 그쵸? 그래서 2번은 X야. 그쵸? 3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필요적 공범이니까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알 거고. 그쵸? 4번 극단적 정석 형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극단적 정석 형태는 뭐 구태에 설명을 하자면 제한적 정석 형태가 있고 극단적 정석 형태가 있고 뭐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정석 형태에 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라는 게 있어야 돼. 갑이 이 사람이 정범이야.
이 사람이 구성요건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뭐야? 나쁜 행위지. 그치? 이렇게까지 가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책임이니까 나쁜 놈이지. 그쵸? 그래서 야, 나쁜 행위를 교사했으면 되는 거야. 나쁜 행위를 방조했으면 되는 거야. 나쁜 행위만 있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제한적 종속 형태야. 야, 그러는 거 안 되지. 나쁜 놈이어야 되지. 어찌됐든 무죄를 교사하는 게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나쁜 놈이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이게 극단적 종소야. 그래서 극단적 종속 형태에 따르면, 그쵸? 어찌됐든 간에, 그쵸?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나쁜 놈은 맞잖아. 아빠 꿀 훔쳤다고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겠지. 그쵸? 초극단적 종속 형태가 되면 이건 간접 정범이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어야 돼요. 4번은 어렵더라도 1번에서 나왔어야 돼. 그쵸? 10번입니다. 그쵸? 10번. 이것도 오답률이 만만치 않네요. 그쵸? 그래요. 그쵸? 1번. 이 판에는 꽤 유명한데, 그쵸? 예. 회사 사장이, 니네 절세하려면 저 사람한테 정치자금 내! 라고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고의 없는 도구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갑이 보조 공무원이 그죠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을 모르는 상사한테 제출해서 보조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지배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간접 정범이 되겠지. 일반 사인은 공무원을 의사 지배할 수 없지만 보조 공무원은 공무원을 의사 지배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야. 갑과 을이 짰잖아. 둘이 짜가지고 담당 공무원 속인 거야.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간접정범이 되겠지. 좀 길게 서술은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4번 3번이고 4번은 부정수표당소법, 그렇죠? 우리가 위증죄와 동시에 뭐야? 자수범이지, 자수범. 자수범이 우리 형법에 딱 두 개야. 부정수표단속법하고 그다음 위증죄. 두 개는 간접정범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답률은 많았지만 답을 찾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찾으면 좋았겠다. 그렇지, 찾으면 좋았겠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1번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단체 구성하고 활동하면 포괄일죄라 그랬어. 그치? 그 다음 12번에 2번은 오답률이 높은데 이 죄수는 아셔야 돼요. 금융기관 배임 알선 수재죄하고 사기죄는 뭐가 된다 그랬어? 상경이 된다 그랬지. 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기죄야. 그렇지, 사기죄. 그래서 사기죄에 대해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경이 되지만 상경이 되는 것들을 꼭 외워두십사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드려야 될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예. 도박행위가 공갈행위 수단이 되었다면 흡수되지도 않아요. 별죄를 구성한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박을 그러니까 공갈 치면서 도박하는 거야. 그렇지? 공갈 치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협동조합 12번에 이제 12번에 3번 농업협동조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익 제공해서 마침내 그 돈을 받았다면 이익 제공하고 그 돈 받았으면 이걸 따로따로 처벌할 필요가 없지. 돈 받았으니까 그렇죠. 돈 제공에 흡수되겠지. 그렇죠. 어려운 문제였네요.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판례가 모르고 있었으면 안드로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적어드릴까요? 시간이 되나?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사기죄에 관한 건데 사기죄와 국가적 사회적 법익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 위조문서 행사죄와 사기죄, 다단계 판매법 위반죄와 사기죄. 이게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 법익, 그러니까 국가적 사회적 법익 위반하면서 사기를 치겠지. 다단계 판매 이런 거 고지해 주면서 하라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서 사기 치겠지. 방송 판매는 이렇게 하면서 하라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 치면 사기 치겠지.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대부분 실경으로 봐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 실경, 위조문서 행사죄와 사기죄, 실경, 다단계 판매 위반죄와 사기죄, 실경, 통신 판매 위반죄와 사기죄, 실경, 공정시설 업무 부실기재죄 행사죄와 사기죄, 실경, 다 실경이야. 도리어 예외적으로 상경이 되는 게 그렇죠. 대부분 예외적으로 상경이 되는 거 외워두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게 다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첫 번째, 병원사법 위반죄 사기죄예요. 내가 정관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리베이트 받아먹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병기관 사건이요. 그렇죠? 뇌물죄와 사기죄. 너 총 잊어먹었어? 내가 청계천 사줄게. 나한테 돈 줘.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금융기관 페이 말씀 주셨죠. 내가 너 대출 받아줄게. 그렇죠? 너 나한테 돈 줘. 그래 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공선법 위반죄 사기죄. 그렇죠? 부당 공천. 내가 공천해줄게 나한테 돈 줘. 그렇죠? 그 다음에 석유사법 위반죄 사기죄 가짜 유발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6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은 뭐 다 맞추셔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아니야? 상습 존속으로 폭행해서 이거 하나만 성립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상습이라는 것은 상습행위의 습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법상 상습하고 특가법상 상습이 좀 달라요. 형법상 상습은 각각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죄의 상습, 절도 상습, 강도 상습. 근데 폭처법이나 특가법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폭처법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 있으면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3번, 2번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한죄로 흡수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습, 존속, 상해죄가 가장 중하니까 그쪽으로만 처벌될 거라는 거. 3번.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이것도 절도하고 비슷하니까 절도 상습성에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사기죄하고 부당이득죄하고 비슷하니까 부당이득죄를 이제 가중 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문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겠네. 13번입니다. 13번. 13번은 헷갈릴 수 있었을 거라고 충분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1번은 외관밀약이죠. 외관밀약. 외관관리법, 관세법, 밀항단속법, 그렇죠? 향정신성 의약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체로 이게 징발적 추징이라고 하죠. 징발적 추징이라고 하고 연대 추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대에서 추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이 이제 어려웠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대학 교수가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학위 취득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일정 금원을 대행자하고 교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받았잖아. 그렇죠? 이 대행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서 일부를 그렇죠? 실험 비용에 사용했으면 실험 대행자가 수령한 금원의 가액의 전부를 대학 교수로부터 추징해야 될 필요는 없죠. 이미 취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줬잖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한테 이미 그러니까 뇌물하고 똑같아 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정대로 나눠줬으면 대학 교수가 낼 필요는 없지. 이거는 아예 이 준 사람이 어떻게 했어? 학위 취득자로 통보받는데 일정 금은 실험 대행자가 교부하도록 이미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학 교수한테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대행자로부터 추징해야 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출 문제 나와 있어서 한번 내봤고 어려웠던 거 맞아요. 그렇죠. 예. 틀리셔도 한번 찍어보라는 의미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부동산 소유권의 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전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렇죠.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배했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금 자체는 이건 뭐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들.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죠. 범죄에 제공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체포 당시에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했던 물건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범죄에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4번입니다. 여기 하나 자유형은 쪼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실형, 일부 집유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누범입니다. 집정후 3년 이내에 범죄가 시작됐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됐다면 전부에 대한 누범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안에 실행이 착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범죄가 완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징역형에 대해서 벌금형에 대해서 둘 중에 징역형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이 있다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에만 그렇죠. 특별 사면이 있는 거지. 그다음 15번 자유에 관한 죄입니다. 그렇죠. 뭐 이거야 이제 협박죄가 익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해악 우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죠. 묵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협박이 된다. 맞죠? 그렇죠. 그다음 영리 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존속 가중 처벌하고 있는 것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살상, 유학, 박복, 체감입니다. 존속 가중 처벌하는 거. 살인, 상해, 그렇죠. 유기, 학대, 그렇죠. 협박, 그다음에 폭행, 그다음에 체포 감금이에요. 여기 약취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X예요. 그다음에 상당 기간 상해한 다음에 감금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은 강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감금했으면 하고 난 다음이니까 다른 행위죠. 그럼 실경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혼자 머무는 주거에 있어서 장소적 이동이 없는 약취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독자적인 생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 행상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약취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 협박이면 그러니까 협박과 존속 협박만 반사불벌죄가 된다 그랬죠. 특수 협박이면 여러분들 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입니다. 16번 다음 세 명 중 옳은 것은 중송계와 중상해는 그렇죠. 여러분 중자 들어가는 범죄 중에서 그렇죠. 권상우 손체포 그랬죠. 그래서 권상우 손체포 혹은 강상우 손체포 그렇죠. 강상우 손체포. 그래서 강요죄, 상해죄, 그다음에 유기죄, 그렇죠? 손괴죄, 체포죄.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살인, 사망. 그래서 여기는 사망 또는 상해. 체포는 가혹행위 이렇게 됐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중송계는 생명 또는 신체 위험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중상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유기와 중권리행사 방해죄, 권상우라고 보는 게 맞겠네. 권상,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로 써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람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뭐 이건 틀렸죠. 그렇죠. 사람은 생명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중송계죄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야. 그다음 살상유학, 박복, 체감, 공강상 써놨죠, 여러분들. 특수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해설지 써놨으니까 잘 보세요. 단체 또는 다중의 미력을 하는 거죠. 답을 쉽게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아니 특수도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미안하지만 암기할 수 있는 거 암기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 방통 내 폭사 필감면이 있는 거 방화, 통화, 내란, 외환, 그렇죠. 폭발물 사용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수죄는 예비 음모는 있지만 저기 예비 단계 필감면은 없고요. 문서죄는 예비 음모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존속 가중 처벌하는 거 살상유약 밥풍체감인데 유기죄는 되지만 유인죄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조문에 관한 문제니까 이번에 찾았어야 되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 친구 중에 전혀 야한 얘기는 아닙니다. 별명이 생마라고 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별명이 생마예요. 예. 저희는 같이 1차 시험 붙고 고등학교 동기들끼리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같이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명이 대학 중에 이제 붙고 4명이 같이 이제 고시원 잡고 같이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3명은 법대생이고 얘는 법대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제일 먼저 붙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희는 되게 이 친구 무시했어요. 왜냐면 막 쓰면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그러니까 2차는 답안지를 쓰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 답안지 쓰고 나면 이 답안지 다 베껴요. 모아가지고 A4지 이제 복사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그것도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답안지 쓰고 난 다음에 마카한테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데 얘는 딱 그걸 모아서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저 하이에나 같은 새끼. 남이 썩은 지식만 주워 먹는 저 하이에나 같은 새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제일 먼저 붙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저 새끼, 창의력도 없는 새끼, 저를 삭혀간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이. 나중에 좀 길어져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이제 붙어서 연수원 다닐 때 우리 고기 사주러 한번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법을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법. 어음개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40 볼 때인데 2차를 4번 볼 때예요. 이제 생마라고 할게요.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생마야. 야, 어음개서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물어봤더니 생마가 하는 말이 야, 너 법대생이지? 외워 이 새끼야. 4년 동안 이해 안 간 걸 지금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불편한 길이에요. 지름길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공부를 편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조문 왜 안 해오냐 라고 했을 때 머리가 아파서요. 공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공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프면 공부가 아니지. 머리 쓰는데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인가 아무튼 뭐 어디 유튜브를 보다가 어릴 때 김연아 훈련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울면서 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는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닫혀있기 마련입니다. 야구선수는 어깨가 아프고요. 그렇죠? 축구선수는 다리가 아프고요. 학생은 머리가 아프죠. 그게 별난 일입니까? 공부를 못한 만큼. 쓸 때 쓰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안 쓰지. 그쵸? 조문 문제에 대해서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서 외울 수 있을 때 외우세요. 최대한 빨리 외우세요. 도리어 이제 늦게 외우면 뭐가 되냐면 틀리면서 헷갈리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우는 것도 최대한 빨리 외우셔야 나중에 골칫거리를 줄여요. 학생들 중에 문제 막 틀리면서 나중에 외우는데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습관돼요. 틀리는 거. 절대 모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뭔가를 보고 안 들어가면 그건 나는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자기가 요약본을 보건 뭘 보건 간에 뭘 보고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들어가시라고요. 그렇죠. 갑시다. 17번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강간죄 폭행협회 기습강간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간죄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렇죠? 단 폭행협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간음이 먼저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폭행협박이 이루어졌다면 강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피해자를 폭행해서 피골 골절에 상해를 가한 다음에 강제추행했단 말이야. 강제추행의 상해를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해한 다음에 강제추행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17번. 정답 유형은 안 봤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뭐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다음 이거 아까 나왔으니까 잘 봤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가 알아야 돼? 성행위를 알선한 사람이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오답률 5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18번. 이것도 마찬가지 오답률이 높진 않네요. 그렇죠?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모욕적 인사하다가 기본이가 나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모욕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말 뭐 이런 거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레기 위법성이 조각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레기라고 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예. 뭐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네요. 그렇죠? 비방의 목적으로 출판물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훼손한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으니까 공익성이 없죠. 310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이 자기가 겪은 불편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9번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많이 틀리셨어요. 이거는 2번 판례가 생소하셨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상호저축은행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상호저축은행 사건. 근데 이제 부산 상호저축은행 사건인데 이제 곧 여기가 뭐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디폴트 되게 생겼죠. 정업정지 되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만 알려준 거야, 여러분들? 자기 좀 친한 고객들한테만 예금 인출하게 알려준 거야.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걸로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받습니다. 그다음 개인 택시 운송사업 조합의 임원이 그렇죠? 예.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의 행사가 공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집에 있음을 이용해서 택시 신문에 게재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어요. 자기 권한이지. 이게 위력이 될 수 없. 자기가 자기 권한 쓴 거니까 위력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 내 권한 썼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기 싫으면 가게 안 갔어. 그게 위력이야?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가게 나 안 갈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위력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 나 이 신문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신문에 광고 안 실을까? 누구 마음이야? 이 광고 실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렇죠? 예. 그다음 4번은 최근 판례인데 책임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주거 침입에 관한 건데 많이 맞추셨어요. 그렇죠? 문제를 내가 어렵게 안 냈나 봐요. 되게 유명한 전화합의체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된가? 사안이 좀 복잡하죠. 이제 상간자예요. 이 여자도 이제 이 집에 살고. 근데 이제 남편도 있겠죠. 근데 남편은 어디 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외국 가 있어요. 외국에. 근데 이 둘이 들어와서 맨날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네. 그러면 이때 주거침입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되죠. 근데 범죄 목적 출입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간통이잖아. 간통은 지금 뭐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잖아요. 범죄 목적 출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범죄 목적 출입은 주거침입자가 돼요. 그거는 바뀐 게 아니야. 지금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이 된다고. 그렇죠? 이거는 그 대신 뭐야? 공동 주거권자의 1인의 승낙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애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추정적 반대 의사가 있는 거야. 지네 마누라가 바람 필 거 몰랐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일하면서.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공동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으면 이건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거야. 즉 추정적 주거권자,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잔대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오빠 어서 와라고 했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거 침입 안 된다고 했던 판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다음 이 남편이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야, 다 들어오지 마. 자물쇠 잠가버립니다. 그렇죠. 이 자물쇠를 둘이 뚫고 들어와요. 주거 침입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고 봤어요. 공동 주거권자 일방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일부가 부재 중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범죄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통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공동 주거권자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따라서 이 금지를 깨고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주장하는 자가 건물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 침입 성립하겠죠. 그렇죠? 평온이 깨져버리니까. 그다음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종사촌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고종사촌의 돈을 갚기 위해 타인의 돈을 절취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들어갈 때 이미 범죄 목적이 들어갈 때는 범죄 목적이 없었잖아. 가서 생긴 거잖아. 애초에 들어갈 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들어갈 때는 고종사촌 집에 놀러 갔잖아. 놀러 갔는데 들어가서 범죄 목적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맞는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부제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강도예요. 절도 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 면탈을 위해서 후드를 팬 거는 절도 기회, 강도 기회, 강도 기회죠. 절도 기회, 강도 기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X야, 니은. 그렇죠? 여기 자신은 모명의로 구입했던 차죠. 그러면 누구 차야? 엄마 차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3자의 담보로 제공한 걸 훔쳐왔는데, 그렇죠? 누구 거야? 엄마 차로 훔쳐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를 훔쳐온 거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귿은 아까 비슷한 문제를 했었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사실은 배우자한테 위자료 명목으로 줬으면 네가 줬잖아. 중고 뺏어면 뭐야? 절도지. 그렇죠? 그래서 두 사이에서 명의자가 네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두 사이에서 누구 거야? 그 사실은 배우자 거죠. 훔쳐왔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절도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리을 절도 변명을 마친 지 10분이나 지나서 그렇죠?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단 말이야. 이건 절도 기회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강도의 절도 기회를 굉장히 넓게 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절도 실행의 착수 직전부터 절도행위가 완료되고 추적하고 그다음에 신병 확보가 될 때까지로 넓게 인정하긴 하는데 완전히 추적이 끝난 상태에서 이때는 절도 기회로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렇죠?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공구를 뒤졌어. 그러다가 붙잡으러 온 사람은 후드를 팼지. 한 사람은 중강도, 하나는 강도 상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아마 짝짓기 문제였으니까 아마 답을 찾기는 쉬웠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오답률이 50%네요. 그러니까
짝짓기 문제가 21번이 시간은 길지언정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아마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인 토지에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원인 무효의 이전 등기가 되었으면 이하로 토지 소용 부담금을 받은 거야. 그렇죠? 권리 없이 받은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권리관계가 있어야 타인의 토지를 위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 무효 등기가 있는 거 가지고는 위탁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받으면 도리어 사기죄가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단 말이야. 담보 목적으로. 그렇죠? 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 전형 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렇죠?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중 담보에 대해서 타인 사무처에서 인정하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렇죠? 이중 저당에 대해서. 그다음 3번.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그 대가를 지급된 경우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대가를 위탁받아 횡령했다면 또 다른 뭐가 되겠어? 범죄가 되겠지.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됐으니까. 그럼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다음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금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외부적으로 누구게 되는 거야? 명의수탁자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명의수탁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판결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수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50%였네요. 그렇죠? 아마 3번도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마찬가지고요. 다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23번이 오답률이 정말 많았어요. 64.3%인데 한번 볼까요? 아마 기억에서 제일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 판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의료 서비스를 한 거야?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한 거지.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아니 의료인에 의한 의료 서비스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배법에 따라서 보험 진료 수가를 지급을 한 것은 내가 정확히 의료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 요구한 거 아니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억본 판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니은 판례도 몇 번의 기출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금 명의신탁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누군가한테 맡겼어. 근데 그게 예금 형태로 보관되고 있어. 내 돈이잖아. 그 돈을 홀라당 처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횡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예금 통장을 썼다 할지라도 내 돈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다. 그걸 처먹으면 뭐가 되겠어? 횡령이 되겠지.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한답니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을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은 아예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스스로 샀기 때문에 누구께 되는 거야? 수탁자께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이걸 팔았다 할지라도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지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 리을번 불교방송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불교 방송에 돈이 좀 많겠죠. 신도들한테 받은 후원금들이 있단 말이야. 이 후원금을 무단으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 써야 될 돈이 대출이 됐죠. 그러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생겼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미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배임죄 기수로 봤습니다. 배임죄가 나중에 변제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어. 배임죄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구체화가 되면 이미 기수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임 수재죄인데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 이제 청탁을 받은 시기와 수재를 받은 시기가 애매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언제 돈을 받았어야 돼? 청탁을 받을 때 돈을 받아야 돼? 아니면 그렇죠? 이 사람이 직위했을 때 돈을 받아야 돼? 타인은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청탁을 받을 때 그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돈은 언제 받았는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지위에 있을 때 청탁을 받았다면 돈은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도 뭐가 된다는가? 배임 수재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
그럼 나중에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24번 1번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렇죠.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허위를 굉장히 넓게 봐요.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허위 대부분 인정하고 부정한 판례가 몇 개 안 되니까 부정한 판례가 인정하는 것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작성하는 거야. 단 이 허위를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굉장히 넓게 본다는 거야. 어지간하면 다 허위야.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가지 누구 시켜서 가놓고 직접 갔다고 거짓말 치면 그것도 허위고, 그렇죠? 그래서 다 허위인데 아닌 거 있어. 건축허가, 어퍼가. 건축허가, 어퍼가는 이러이런 걸 충족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거는 허가를 충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허가증이 있으면 되는 거지. 허가증이 있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세목 자체가 법령 적용은 잘못했는데 세부적인 그 항목 자체가 진실인 경우에는 이것도 허위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가지 더 있지. 내가 확실한 애가 있어. 내가 가봤는데 변동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야? 허위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정도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온 적이 없는데 직접 받은 것처럼 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 발행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인적사항과 인감의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했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했다면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단 세액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니 고의로 법령 적용을 딴 걸 썼다 할지라도 세목 하나하나가 진실이라면 이건 허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4번에 3번으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오답이 그래도 꽤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이에요. 정답률이 96.4인데 오답률이 뭘 틀린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범죄 단체 조직자고, 그쵸? 범죄 집단하고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단체와 집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범죄 단체 조직자는 이번 시험에 1순위에 가까운 범죄니까 여러분들 저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슷하게 이미 기출사항 나왔는데, 그쵸? 범죄 단체 조직자.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범죄단체, 조직죄. 대상 범죄가 몇 년이야? 장기 4년 이상이야. 당연히 이것도 외워야지.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조직 활동,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 이거는 포괄일죄가 된다 그랬어. 이건 포괄일죄. 근데 활동 플러스 사기는 이거는 실격이 된다 그랬지.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체와 조직이야. 단체와 집단이야. 단체와 집단을 구분했잖아. 사실은 이 판례 의미는 이게 제일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직적 계속성, 그렇죠? 그래서 요거 조직적 결합체, 그렇죠? 결합체, 최소한의 결합체. 조직적 결합체가 있어야 돼, 둘 다. 그럼 결합체가 있어야 되는 건 둘 다 상관없어. 근데 집단은, 단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범죄 단체는. 이거 통솔체계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범죄 집단은 통솔체계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만 했는데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쵸? 제 잘못일까요? 아니야, 난 이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오면 여러분들 한 문제 더 맞히는 거예요. 95%가 틀리는 문제를 맞히는 거니까. 아니, 이건 나올 텐데. 그쵸? 저도 한 이렇게까지 이걸 많이 틀리시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범죄 단체야, 범죄 집단이야. 이건 범죄 집단이야. 그렇죠? 중고 자동차 매매는 여러분들 이거는 범죄 집단으로 판례가 왔어요. 단체와 집단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그렇죠? 여기 그래서 조직적 결합체 플러스 통솔 체계가 있는 게 이게 범죄 단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단체였고, 그렇지? 통솔 체계가 없는 거 이거 범죄 집단이라고 했죠. 이거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중고 자동차. 중고 자동차 여러분들 강매한 새끼들 있잖아. 이거 그렇죠?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 책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대참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긴 했는데 다 알았으면 됐어요. 그렇죠? 다 알았으면 됐지.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없어 범죄 단체에 해당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2020년 8월 20일 판례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이건 몰랐다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 책임이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직시범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나온다고.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지. 예. 그다음 A 회사의 대표이사가 B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어요. 포괄적 위임은 위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문서 위조 동행사자가 성립한다라 그랬어요. 포괄적 위임은 대표는 포괄적 위임을 못해요, 여러분들. 왜? 법인에 대해서 그렇죠? 사원총회에서 이 사람 대표를 뽑았잖아. 근데 이 사람 포괄적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통령이 포괄적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선거를 뽑은 사람 포괄적 위임 안 돼요. 개별적 위임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죠? 그렇죠. 포괄적 위임이 있으나 포괄적 위임은 없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면 작성권에 위임되지 않았네. 그러면 위조가 되겠지. 그다음 선박이 사고 났어요. 보험 사기 치려고는 했지만 선박이 사고 나면 그렇죠?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부정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 명의자부터 문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작성권 없는 사람이 원님관처럼 했으니까 사무소 위조죄가 되겠지. 맞습니다. 그다음 26번을 가겠습니다. 26번. 그렇죠? 예. 25번이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네 문제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네 문제 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는 되게 검수를 빡빡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수하고 변호사 출신 검수자도 갖다 놓고 이제 검수 받았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한테 다시 문제를 풀게끔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그건 본인들이 틀릴 만한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고 특별히 클레임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대신 저도 오답률이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몇 명 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찍은 사람만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24번, 25번, 26번 볼게요. 그렇죠? 1번입니다. 경찰 AB가 한꺼번에 맞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경무 집행 기회를 2명이 맞았으니까 상경이 되겠죠? 그래서 26번, 이번 상경이고요. 그 다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쭉 올라오는데 막은 거야, 여러분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 사람이 일정을 다 신고해야 되는 거는 출발지하고 도착지만 신고하면 돼요. 중간에 막으면 뭐야? 이거는 위협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래서 공직방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 집회 시위에 대해서 청각기관 자극할 용도로 크게 트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공직방해 폭행이 될 수 있죠. 그다음 이거는 쌍용도주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 사람이 변호인이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그죠? 노조원들이 끌려가는 걸 저 만나서 얘기 좀 할게요. 하고 못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패 올라탔죠. 그래서 방패로 전경이 이제 발가락이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라고 했는데 이 현행범 체포는 뭐가 됐는가? 불법 체포가 됐던 사건입니다. 왜? 정당방위라고 했어요. 이제 방패 밀었거든요, 이제 정당들이 저리 가라고. 그죠? 위협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정당방위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27번에 2번 보겠습니다. 위증죄가 무고죄예요, 여러분들. 무고죄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아닌 것을 범죄 사실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법정에 선서 후 증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만 했어요. 여러분들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라고 한 거는 그 전에 거짓말을 친 거지 지금 거짓말을 친 건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건 맞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 전에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위증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인 주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허위 진술한 다음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그때 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예. 그때 허위 진술한 거지 지금 허위 진술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타인명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를 고소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 고소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그렇죠? 요거를 고소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고소 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무고행위자의 주체는 명의를 대리한 자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는가를 가지고 봐야 돼. 그렇죠, 10번. 그다음 3번. 그렇죠.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그렇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죄는 국가 형사사법기 등의 장기 적용을 보호의무를 하므로 위 법정 징계 사건은 국가 징계, 즉 공징계에만 한정되는 거지 사징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데 범인이익죄에 관한 부분이야. 여러분 사법기능에 관한 죄예요. 사법기능에 관한 죄는 이 사람이 진범이건 아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수사하는데 방해가 됐으면 그렇죠? 증거인멸죄 범인이익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단순 도박죄로 그렇죠? 숨어 다니는 친구를 자기 집에 며칠 동안 숨겨줬어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숨겨준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가 성립하겠지. 그렇죠?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인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다음 갑은 친구 일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해줬어. 이거는 진범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너 때문에 국가 사법 기능이 방해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 범인익죄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 허위 진술하는 거 가지고는 범인익죄가 안 되지만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을 의뢰비 해서 자신이 그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죠. 위장자수했겠죠. 위장자수하면 뭐가 된다? 범인은익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갑은 타인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친구를 살인죄 방조범을 정을 모르고 그 친구 병이가 알선해주고 병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범인을 은닉해줬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마찬가지 범인은익죄가 되겠죠. 단 미음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소재가 드러날 걸 염려해요. 갑을 요청해 그 휴대폰에 대포폰을 개설하게 하고 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오게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인익죄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예요. 왜?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대포폰을 개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핸드폰 들고 다니면 뭐야? 다 찍히지. 잡힐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포폰 개설하고 그다음에 차 타는 거 정도는 이거는 일반적인 도망 방법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걸 남을 시켰다 그래서 특수한 도망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범인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고요. 29번입니다. 그렇죠? 29번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29번도 이제 315조 1호, 2호, 3호를 구분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흔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내봤습니다. 315조 1호, 315조 2호, 315조 3호. 이거는 제가 낸 문제는 아닙니다. 교수님이 내는 문제를 저도 가져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보시게요. 그렇죠. 315조에 가는 겁니다. 315조 1호는 공무원의 증명 목적 문서예요. 그래서 공무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증명 목적이어야 돼. 수사 목적이면 안 돼요. 사인이면 안 돼요. 단 여기 공무원에 외국 공무원은 포함돼요. 315조 2호는 사인의 자기 사용 목적 문서예요. 뭐 진료 차트부 같은 거죠. 진료 기록 차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 반복적이어야 돼요. (315조 3호는 기타 특식 문서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이 한 번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니죠. 안정권 수첩,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거 부정했어요, 여러분들. 신원증명서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행범 체포 보고서는 수사 목적이니까 아니고요. 보고서들은 임감증명서는 맞죠. 주민등록 등본처분은 맞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313조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정가조에서는 증명 목적 맞죠.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의 시장가격부는 315조 3호죠. 그렇죠. 항해일지는 315조 2호죠. 그렇습니다. 뭐 오답이 많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될 수 있으면 분리해서 보는 게 좋긴 해요.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통비법에 대해서 그렇죠. 옳은 것은 뭐 30%가 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맞추신 건 아니군요. 오답률이 60%군요. 40%는 맞춘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1번입니다. 통비법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경이 패킷 감청에 대해서 그렇죠? 보관 승인 요청을 하려면 사경은 누구한테? 검사한테 14일 이내. 검사는 법원에 7일 이내 한다 그랬어요. 보관 승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폐기해야 되고요. 그렇죠? 일부 기각됐거나 기각됐으면 7일 이내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지국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감청이 그렇죠? 이거 위치 추적에 대한 감청이 그렇죠? 옛날에는 통신 제한 조치였어요.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 추적 안 돼요. 통신사실 확인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 감청은 실시간 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인 사건이 났네. 그러면 그 사건 근처에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기록서 싹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권 침해 여지가 적어졌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무조건 거기 있는 걸 다 잃어볼 수 있었잖아. 그렇죠? 위치 추적도 마찬가지야.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어디 가서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몇 시에 어디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뭘 맡겠다는 거야? 그렇죠?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사찰을 맡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통신 제한 조치가 아니라 통신 사실 확인 요청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 4번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폐기하고 난 다음 폐기 보고서를 누구한테 낸다? 법원에 송부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얘가 점점 뻔뻔스러워 가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요. (32번) 아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32번에 2번이네요. 그렇죠? 오답률도 확실히 적네요. 그렇죠? 고소 포기 안 돼요. 고소 포기 안 되니까 고소기간 남아서 다시 고소할 수 있죠. 직고발. 그렇죠? 객관적 불가분 측은 조문 없이도 당연히 인정. 그렇죠? 저작권법 신고죄니까 그렇죠? 신고죄니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별도 고소가 필요하지 않다.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니까 조세범 직고발 그렇죠? 직고발이니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인에 대한 고발은 행위자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반사부벌죄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고발 효력이 나머지에 대해서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석은 며칠 내 결정이야? 7일 내 결정입니다. 그렇죠? 보석 조건 위반할 때 과태료 또는 감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제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번과 4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증금 몰취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틀린 건 의외였어요. 3번이 많이 헷갈렸을까요?
하나는 최신 판례고요. 하나는 옛날 판례지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보석을 취소합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은 월취예요. 동시에 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보석 취소 먼저 하고 보증금 월취는 나중에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요. 그렇죠? 동시에 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석 취소 관할 법원이 이때는 달라졌을 수 있죠. 보증금 월취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확정 전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수사법원에서 합니다. 하지만 확정 후에는요, 수사법원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청 대응 디법에서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본할 과다인 1심 법익의 합의부 관계고 당의 합의부가 사물관을 갖는다.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들. 보증금 월취법원에 관해서는 몇 번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은 최신 판례인데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이제 결론을 외워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고등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다툴 재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즉시항고 효력은 두 가지죠. 집행정지와 기간이 7일인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즉시항고를 규정한다는 것은 이거에 집행정지를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기간만 7일로 하겠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항고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죠. 그럼 고등법원의 심리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뭐 하겠다? 우리는 이제 기간만 7일로 줄이겠다는 거지 집행정지를 인정하겠다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거는 나중에 최신 판례 때 길게 하겠습니다. PPT도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답이 나왔어야 돼요. 기출 문제고. 그 다음 33번으로 보겠습니다. 33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길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예. 요거 아마 최신 판례 때 아마 자세히 또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했던 것들 중에 최신 판례 되게 많았죠. 제가 최신 판례를 아마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최신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PPT로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진술서, 감정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33번. 1번. 그렇죠? 기억. 이거는 무슨 사건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상명대상 사건이죠. 그렇죠? 동료 교사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 그죠? 그 동료 교사가 어떻게 한 거야? 야, 학생들한테, 야,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라고 이제 말하고 녹음하게 했던 경우입니다. 이건 뭐야? 목격자 진술 기재서죠? 왜? 피고인의 말 자체는 범죄니까 이 범죄를 목격한 학생들의 말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쵸? 위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요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서와 다를 바가 없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립을 신청한다고 했어요? 이 여고생들이 성립을 신청하고 반대 신문 받겠죠. 예,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반대 신문 받겠죠. 그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서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으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가 성립 인정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 인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진술 기재서 그렇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작성자가 성립 인정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 인정이 증명되도록 증거를 할 수 없다.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 인정이 되면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거는 진술을 기재한 소리지 신문조서가 아닙니다. 신문조서에 대한 312조 2항은 없어졌지만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 313조에 대해서는 313조 2항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아니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기일을 성립인정 부인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막상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다음 리을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마찬가지야. 그렇죠. 작성자가 성립인정 부인하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이 제출한 감정서도 몇 조가 되는 거야? 313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지 311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자기 책상에서 쓰는 거니까 311조, 313조야 313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막상 헷갈렸을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증거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며 간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간접 증거가 개별적인 증명력은 못 가지더라도 전체적인 거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면 되는 거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 90% 입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간접 증거에서 주의 사실이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하나하나 모순 추측이 없어야 될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앞에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다음 35번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 실질 심사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되어서 변호인이 없게 된 때는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죠. 그렇죠? 이거 1번은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제가 그날 끝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근데 변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N번방 사건에 뭐 국선 변호인이 됐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또 기다려야 돼?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다신 변호인은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지방법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되죠. 그렇죠? 네. 변호인 선정은 영장이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시까지가 아니라 1심시까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 때 있으면 어디까지 해주는 거나 1심 판결까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심까지니까 틀린 거고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 그 밖의 제3자 신문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는 필요적이지만 제3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 판사단은 지정된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문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번입니다. 그렇죠?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판례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별한 다음이죠. 선별했으니까 이미 그렇죠? 정보 저장 매체 증거물을 찾은 다음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출력할 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30권의 2번입니다. 소변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혈액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감정 허가증이나 그렇죠? 혹은 압수수색 방법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야. 하나면 된다는 거야. 둘 다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통비법의 감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지 이미 완료된 걸 열어보는 건 감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진술서가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보겠죠.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서 수사 과정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위수준이 되고 증거 능력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다음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 괜찮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답률이 꽤 높은데, 그렇죠? 제일 마지막 판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몰카 판례를 나중에 최신 판례 때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11월 달에 몰카 판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제발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부정수표 단속법의 수표는 이거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증거물인 서면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시 낭독하겠죠.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의 부도된 수표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건 전문 증거야, 범죄 그 자체야. 범죄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무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병역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병역법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죠. 그럼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무슨 요소다? 구속요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엄증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단 이 사람이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소명해야 돼? 피고인이 소명하고 법관은 이제 검사는 탄핵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다음에 집안을 수색하는 것은 체포 현장 압수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한 이무제출 동의서 압수 조서 목록 압수품 사진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다음 4번 화장실 몰카요, 이 개새끼가. 그렇죠? 여기저기 다 몰카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가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은 뺏겼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는데 그때는 국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국선이 이제 그래서 국선변은 선임해 주세요. 그래서 국선변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카를 열어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집에 있는 것도 이제 컴퓨터를 가져와겠지, 정보적 매체를.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열어보세요. 몰라요, 이제 난 포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복원해 보니까 베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한테. 그렇죠? 요거 변호인한테 참여의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렇죠? 피의자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는 독립권, 즉 고유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줘야 돼요. 단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잘못이었지만 이미 국변이 안 하겠다는 의사표를 간접적으로 표시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어찌됐든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일탈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위수중 예외를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이 판례 잘 보셔야 돼요. 이 판례는 몇 년 동안 나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위수중 예외를 인정한 판례나 그다음에 나중에 보게 돼 이무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판례나 정말 자주 나온 판례니까 이 판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틀리셨으면 이제 외우셔야죠. 이거는 나올 판례인데, 그렇지? 그다음 38번입니다. 재정 신청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답률이 적네요. 그렇죠? 재정 신청에 대해서 그렇죠? 유일하게 재수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재정 신청에는 어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재정 신청은 지검에, 재정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는 어디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그죠? 고등법원에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재정 신청 자체나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모두 재수자 특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 2번. 재정 신청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재정 신청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재정 신청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아니 불기소 처분하면 다 다퉈. 그러면서 뭘 자꾸 열어봐요, 여러분들. 소송기록, 수사기록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너네 이렇게 길어지면 니네 소송 비용 부담하게 시킬 수 있어.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켜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을 재정 신청 때는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게끔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열람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 신청이 법원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기록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재정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혐의는 있어. 근데 아니 기소유예하게 뻔한 사건이면 기소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러면 재정 신청 기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정 신청서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사면을 안 내서 이 기각,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기각했어야 돼. 근데 어찌됐든 공소 제기가 됐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하겠어요? 아유, 너 다투고 싶으면 그냥 공소제기에서 다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 신청 자체가 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사실은 형식 위반으로 기각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 공소 본안 판결로 이어졌다면 본안 판결을 다투면 충분하지 이거 기각 결정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안 사건이 됐다면 재정 신청에 기각 결정이 됐던 그런 것들은 다투지 말고 유무죄에 대해서만 다투라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렇죠? 압수물의 처리와 설명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렇죠.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행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소유권 포기했지만 그렇죠. 압수에 대해서 네가 몰수 안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네가 압수할 필요성도 없잖아. 그러면 되돌려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압수할 작물이 피해자의 환불이고 명백할 때는 그렇죠. 판결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결 전이라면 결정으로 환불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그렇죠. 39번은
그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40번만 봅시다. 다음 전문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태전사 사건이죠. 절취한 업무일치예요. 그렇죠? 사인의 위수증이라 할지라도 증거 필요성이 크면 그렇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훔친 다음에 수사기관이 압수할 때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주의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 2번. 전문 진술에 대해서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에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달리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했을 때는 그렇죠. 요거 증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를 할 수 없다.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케이스 하나 냈어야 되는데 못 낸 게 좀 아쉽네요. 예. 이게 케이스를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재전문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증거 동의, 그다음 탄핵 증거 이런 것들이 잡스러운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 법칙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은 전문 증거는 뭐였습니까? 피해자 신문조서였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는 참고인 조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어차피 증인 나올 건데 참고인 조서를 뭐하러 보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법정에서 듣고 싶은 것은 피해자 자백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 삭제시켜 버렸죠. 개정법이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신문조서, 그다음에 사경성 피해자 신문조서, 검사성 피해자 신문조서를 내용 인정으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삭제해 버렸단 말이야.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되게 공소제기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12월 31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해야 형사소송법은 그렇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31일 내에 공소제기를 해야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백의 증거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다 공소제기 하고 있어요. 지금 공소제기를 일단 공소제기만 해놓는 거야. 증거 나중에 보강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없어지면 나올 수 있는 게 315조, 313조 그렇죠? 그다음에 재전문 증거, 재전문 증거가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누죠. 재전문 서류하고요. 재전문 진술하고요. 그래서 재전문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요. 재전문 진술이다.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단 이거는 뭐는 가능하다?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올 수 있고 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와 케이스를 한번 먼저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여러분들 이건 녹음 테이프니까 진술이 내용이 되니까 311조를 검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해야 돼? 그냥 녹음 테이프 자체로서 313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311조가 아니라 313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리을번 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의뢰 발언 사실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전문 법칙이겠죠. 그렇죠? 의뢰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옮기는 게 그러면 전문 진술이 되겠지만, 그렇죠? 이거 자체가 명예훼손이면 A가 들은 건 뭐야? 명예훼손 하는 걸 들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본래의 증거, 직접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전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인 범죄에서는 그 언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번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한 서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가 전달한 진단서는 313조 1항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315조 1호에 해당하거나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